안녕하십니까, 윤석근 변호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위증죄, 위증교사, 뭐 증거인멸,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위증죄는 그 형법 152조 1항 법을 보면은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만이 위증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선서를 해야 돼요. 선서를 한 후에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증죄는 누가? 증인이,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증인의 지위에서 선서를 하고 허위 진술을 한 거를 말하는 건데, 이 허위 진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핵심입니다. 위증죄는. 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자기의 주관적인 기억과 경험에 따라서 진술을 하면 그게 객관적 팩트하고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안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범죄 현장에서 비를 본 것 같다 라고 진술을 했어요. 자기 경험과 기억으로는. 근데 사실은 A였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되는 게 아닌데, 왜? 자기는 자기가 기억하고 경험한 거대로 사실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죄는 선서를 일단 한 증인의 주체가 되는 거고, 증인이 주체가 되는 거고, 허위 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주관적인 기억과 경험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거든요.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는 그 팩트하고 맞다, 맞아도 그만이고 안 맞아도 그만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기억과 경험대로 진술했다면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허위 진술이나 그 다음에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면 내 죄를 최대한 감추고 싶고 축소시키고 싶고 처벌 안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요거를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죄를 씌우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건에서 허위 진술하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하는 건 처벌 안 받아요. 대신에 제3자들한테 허위 증언 해달라고 하거나 증거를 없애달라고 하거나 하면은 위증교사라든지 증거인멸교사, 방조 이런 것들은 처벌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는, 그래 네가 지금 죄를 모면하고 싶고 축소시키고 싶으니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처벌 안 하겠다 하는 건데, 제3자들까지 확대해서 오염시킨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유식하게 나아가려고 하면은 이제 공범이 있잖아요. 공범이 있으면, 자, A가 사업가고 B가 이제 세력가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하려고 3억 원을 줍니다. 3억 원을 줬는데,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사업가가 정치인한테 돈을 줬을 때는 뭔가 기대하는 거죠.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1노 2431 사건인데, 이제 A가 B한테 이제 3억 원을 준 거예요. 기업가고 A는, B는 세력가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자, 그래서 A가 B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나? 이 사업가가. 내가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준자하고 받은 사람 반드시 필요적으로 이 두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준 사람 받은 사람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면 A가 B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냐? 왜냐하면 둘 다 공동 정범, 공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소송 절차가 전국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공동 피고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피고인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의 지위도 있지만 피고인의 지위가 우선하기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심은 그렇게 판단했고, 2심의 판단은 결과는 똑같은데
이제 일단은 피고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술 거부권이 있거든.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피고인으로서 진술 거부권이 있는 거고, 또 허위 진술해도 되고. 근데 이제 B 세력과 범죄 사실, 공소 사실과 관련해 가지고는 A가 이제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A, B 요 뇌물수수 사건을 변론, 재판 절차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A가 이제 B 사건에서 증인 선서하고 이제 진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범이 다른 공범한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판 변론 절차, 공판 절차를 분리를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만약에 이제 B 사건에서 선서하고 거짓말 했다 그러면은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허위 진술을 했는데 그게 자기 범죄하고 관련이 있는 거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범은 자기도 피고인이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변론 절차를 부르려면 증인의 지위가 두 가지 지위가 딱 생기거든요. 한 몸체에. 예. 근데 이제 피고인의 지위가 우선하는 거지. 왜냐하면 증인의 지위에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기 범죄를 축소, 은폐, 안 하려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게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2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론 분리했으면은, 공범인 A에게 증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근데 1심은 안 된다 했잖아요. 증인 지위 자체가 안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부재 금지의 원칙, 그리고 기대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B의 공소사실 100% 분리돼가지고 B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A가 허위 진술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자기 범죄 사실과도 관련이 있어. 그러면은 허위 사실을 진술하더라도 자기 부재 금지 원칙에 의해서 이제 위증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요새 TV를 보면 이제 위증죄나 증거인멸죄, 자기 범죄의 증거를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교사를 했거나 방조를 했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 TV에 나온 사건들 보면 이제 공범관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A, B처럼 다른 공범이 다른 공범에게 어느 공범이 다른 공범에게 증인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느냐? 있죠. 변론을 분리하면 그러면 있는데 이제 그 진술 중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되는 경우가 두 가지다.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완전히 다른 공범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 허위 진술하면 처벌받고, 자기 범죄 사실과도 관련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면은 피고인 지위가 증인 지위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이 있고 자기 부재 금지 원칙에서 그렇게 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증죄는 내가 기억한 대로 선서하고 양심과 가책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은 선서하는 게 있어요. 이제 위증죄로 선서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관적 기억과 그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그게 객관적인 사실하고 들어맞든 안 맞든 간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대로 진술하려고 자기 기억은 자기도 못 봤으면서 봤다 그러고 못 들었으면서 들었다 하고 이렇게 되면은 처벌받는 겁니다. 위증죄의 핵심 요건데 요거 약간 이야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 위증죄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면 처벌 안 받는다. 그게 객관적 사실하고 틀리더라도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피고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뉴스나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공범의 증인으로 나오고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설명을 들으시고 약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